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전하는데 한강으로 유턴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날도 좋은데 암호화폐 시장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리 한번 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10분간 200달러가 상승을 했는데 기술적 반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에 크다란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제가 준비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2.8%로 한 124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3% 상승하면서 23만 3천 원대, 그리고 XRP가 1.8% 상승을 하면서 332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68.6%로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은 아직까지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비트와이즈의 리서치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1970년대 금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무슨 말일까요? 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비트와이즈의 글로벌 부문 연구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비트코인 가격의 현저한 급증과 1970년대 금 가격이 취했던 궤적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70년대 골드런과 유사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건은 포브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1971년 미국은 금본위제를 포기를 했고 사람들은 금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금은 달러화로 묶이지 않은 안전한 자산일까, 아니면 존 메이넌즈 케인즈가 한때 불렀던 것처럼 야만적인 유물이 될 것인가 하면서 서로 싸우는 동안 강력한 변동성을 관찰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는 비트코인은 거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특히 가격이 낮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서 적합하게 만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자본 축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은 조개 껍질과 다른 초기 축적 수단과 같이 역사의 틈에 던져질 수 있고, 이것이 변동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금이 자본 축적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강화될수록 가격은 더 상승을 했고,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 자산을 위한 공간을 점점 더 많이 할당을 했다라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절대적으로 무관심해질 때,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당시 금의 가치는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몰려들어 가격을 올렸죠. 네, 이것은 현대 경제에서 비트코인이 동일한 선상에 놓일 것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과 비트코인에 비교되는 기사가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금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1970년대부터 이제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70년도에 이제 금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1971년 미국 달러 금태환 거부로 인해서 금과 화폐와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금값이 상승을 시작을 했죠. 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가 진행이 되면서 1974년 12월 30일 미국이 개인 금 소지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인의 금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금융 투자 수단의 제한으로 인하여서 금값이 급등을 하며 금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1971년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 1월 850달러로 10년간 233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1979년 말 금융자산의 14%가 국내 투자를 했는데 이후 1980년부터 미국이
고금리 정책으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플러스 실질금리로 전환하면서 금투자 열기가 식으며 2001년까지 21년간 금값이 장기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앞에서 언급한 듯이 이제 1980년 이후 20년간 금값 하락으로 금값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2001년부터 금값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한 금 ETF의 등장으로 금 투자가 대중화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신흥국의 경제 성장의 결과로 신흥국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 인도와 중국의 금 수요 또한 증가를 하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후 크나큰 금융위기가 왔었죠. 네, 주요 선진국들이 중앙은행 통화 발행량이 급증을 하면서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게 됩니다. 네, 달러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을 우려한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 자산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금매입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2001년 4월 온스당 260달러에서 2011년 9월 1920달러로 11년간 638%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2013년 금융자산의 1%가 금에 투자된 상태인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기사에서 나온 1970년대 움직임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금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숨막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재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되면서 볼륨의 상승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어제만 해도 트럼프의 중국 관세 폭탄과 맞물려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이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EC 측에서 비트코인 ETF를 먼저 승인시켜 주어야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매일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 이머니 이제 멕시코 XRP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이 영향은 머니그램 제휴의 영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이제 리플 기관 시장 책임자 브리엔 메디겐이 글로벌 XRP 거래량이 65% 감소하는 동안 멕시코 페소 XRP 기반 거래량은 2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이 기간은 해당 기간은 머니그램의 페소화 결제에 XRP를 도입한 시기와 일치한다면서 실제 유즈 케이스가 거래를 촉진시킨 사례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국제 송금 서비스 기업인 머니그램이 지난 2일 XRP 기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엑스래피드를 공식 도입했다고 발표를 했죠. 네, 한편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머니그램이 먼저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으로의 달러 송금의 엑스래피드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일주일 동안 리플에 관한 소식이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실제 유즈 케이스, 즉 멕시코와 필리핀의 달러 송금에 쓰인 XRP가 거래 볼륨량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중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XRP의 가격 또한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크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하지만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많은 부분에서 머니그램과 리플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 포인트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리플의 CEO 빵양 또한 머니그램과의 제휴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보다 더 크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머니그램은 이제 디지털 자금 운용을 대규모로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1년 후에는 리브라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은 점점 확장하고 있으면서 한 주 평균 3곳의 금융기관과 협업을 맺고 있다고 하죠. 리플사의 임원이 직접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300개가 넘는 파트너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 송금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리플사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리플사의 사업은 얼마나 확장이 되어 갈까요? 네, 그리고 리플사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리플 XRP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컨센시스가 한국지사 설립 초 1기에 들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와 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설립한 이더리움 기반 개발사 컨센시스가 한국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지사 설립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대화 물꼬를 튼다는 전략인데요. 네, 컨센시스 아시아 담당 관계자는 지난 20일 블록 인프레스에 이제 컨센시스는 올 1월부터 한국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스마트 시티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컨센시스가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기업과 함께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네, 컨센시스는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는데 다음 진출 지역으로 한국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 커뮤니티에 두드러진 성장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고급 노동력 그리고 기술 및 경제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가 있는 국가라면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는 컨센시스의 미래 전략과 맞닿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지사가 한국에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죠. 정말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네, 정말 한국에 이더리움 지사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정책에도 조그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최근 이더리움의 공식 사이트가 원래는 영문으로만 이루어졌던 홈페이지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번역을 한 것이 한국어였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더리움 재단의 한국 사랑이 애틋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 주도로 열린 이드콘 한국 2019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총 23,000달러 상당의 지원 사격을 했었는데 이더리움 재단은 이제 정우현 씨, 송승환 씨 등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을 위해 힘쓴 개인들에게도 글로벌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콘 5티켓을 수여했다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 생태계에 이제 한국인 개발자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요. 네, 초기 개발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꾸준히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은 한국 커뮤니티가 글로벌 이더리움 개발 생태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한국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이더리움 측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네요. 네, 이더리움과 한국에 관련된 소식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의 화폐정책위원회 전 위원이 정책당국 메이저 기업의 리브라 협회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굉장히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기사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 산하화폐정책위원회 전 위원이자 칭화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인 리다오 쿠이가 최근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가 중요한 비주권 화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책 당국은 메이저 기업이 리브라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본적으로 리브라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같다면서 단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중국 위안화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리브라는 바스켓 통화일 뿐이라면서 이러한 주요한 차이점이 리브라를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비주권 통화의 탄생이 불가피하다면 중국 정책 당국이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또한 당국은 국내 메이저 기업이 리브라 협회에 참가해서 향후 국제화폐의 새로운 치킨 게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규제 당국은 리브라의 국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전 성명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 유출 및 경제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의 암호화폐에 관한 스탠스가 180도 바뀌면서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 이야기들이 중국 내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이제는 리브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이 비트코인 홍보물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옹호 발언, CBDC의 발행을 위한 급진적인 준비 등만 봐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제 리브라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어제 이제 리브라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28개 기업 중 3곳이 지금 리브라의 국제적 위치로 인해서 빠지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네, 오히려 중국에서는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무언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중국도 원래는 이제 리브라의 회의적인 국가였는데 그러한 국가 내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브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중국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 기사에서는 영국 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가 리브라와 같은 화폐가 달러 대체 가능하다며 리브라 옹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리브라의 입지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네, 사실상 현재 리브라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스탠스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네, 리브라 죽이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참했던 국가들 사이사이에서 리브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태국 SEC가 이제 신종 암호화폐 사기 수법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태국 현지 미디어 방콕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주장하는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SEC는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을 허가한 업체는 네, 비트코인 CO 및 여기 나오는 3가지 기업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허가된 디지털 화폐 중개 업체라고 밝혔는데요. 네, 태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의 암호화폐로 급부상 중인 국가이죠.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태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잇따라 도입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는 사이 태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2018년 초만 해도 이제 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시큰둥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자체도 금지를 시켰었고 개인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막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난 3월 암호화폐 등 디지털 화폐 거래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도 마련에 현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우선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 이득의 원천 징수세 15%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태국 규제 당국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도 만나 ICO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태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마련 속도는 서양은 물론 나머지 아시아 국가보다 빠르다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서 합법화까지 이루어냈는데 이러다가 정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다른 국가들에 더 이상 손쓸 방법도 없이 뒤처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네, 하루빨리 우리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규제를 내비쳤으면 좋겠네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인데 33으로 전날보다 6포인트 하락하며 네, 다시 한번 공포 단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앞서 22일 이제 해당 지수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네,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3이면 절대로 높은 수치가 아니죠.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내 돈을 넣기 투자하기 조금 아깝다.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본 최고 점수가 95점. 네, 6월 달에 95점을 달성한 게 95점이 최고였는데, 다시 한번, 네, 8월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보기는 힘들 것 같고, 한 9월 달, 네, 마무리하기 전까지 그런 점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32.79원인데요. 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331.56원 조금 네, 하락을 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등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